네, 지금 부청장님과 교수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저 뒤쪽에서 입장하고 계시네요. 교수님들 앞으로 같이 모셔야 되는데. 비서님 앞으로 앉으시라고 그래요. 비서님도 여기 옆에 앉으시라고 그래요. 비서님 서 계셔요.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인재육성팀장 오자연입니다. 네, 2월 서대문 명사특강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모셔서 여러분께 새로운 지식과 영감을 전해드리기 위해 매월 명사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귀한 분을 모셔서 어느 때보다 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영석 교수님이신데요. 지난 2022년에 서대문 명사특강의 시작을 열어주셨던 교수님을 오늘 3년 만에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106세라는 연세에도 여전히 건강하신 모습으로 인생 후배들에게 깊은 통찰과 지혜를 전해주시러 자리해주신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가 왔다는데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120세까지 사는 세상이 올 거라고도 하는데요. 100세 시대를 직접 경험하는 첫 세대인 우리들에게 김영석 교수님이야말로 최고의 롤모델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1920년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나 일본 조치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시카고대학교, 하버드대학교의 연구교수를 역임하셨으며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로서 우리 철학계의 토대를 다지시고 수많은 후학을 양성해 오셨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시며 대한민국 최고령 수필가로서 강연과 방송, 저술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여전한 현역이십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으로부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100년의 지혜를 전수받으시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서대문구의 새로운 변화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성원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구청장 이성원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 김영석 교수님 이 특강에 이렇게 아주 입추의 여지 없이 많이 와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시설이 조금은 요새 말로 좀 후집니다. 너무 작고 좁아서 많은 분들이 이 6층을 다 걸어서 올라오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좀 빠른 시일 내에 더 편리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이 자리는 저는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 저희가 맨 처음 취임해서 일 시작할 때 첫 해에 가장 첫 번째로 명사특강에 모셔서 강의를 이렇게 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지혜를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또 3년차 됐을 때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 서대문 지역에는요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67명이 계세요. 67명 많이 계시죠? 저희가 서울에서 7번째로 많습니다. 7번째로. 그런데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그 67명 중에서는 중간 정도 가시는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그분 중에서 그런데 이렇게 현역으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책을 쓰시는 분은 유일하게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유일하십니다. 저는 서대문 구청장으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교수님을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 모셔서 직접 육성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서대문 마당이라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서대문 소식을 전하는 책자를 만드는데 그 책자에 우리 표지 모델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표지 모델이십니다. 표지 모델이시고 네 박수 한번 치실래요? 이번에 특별히 인터뷰를 또 해주셔서 저희가 글을 실었습니다. 정말 우리 106세가 대철학가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저에게는 정말 금과 옥조처럼 소중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다들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 내셔서 오신 만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특강에 재미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저는 우리 교수님이 더 건강하셔서 이제 3년 단위로 좀 더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글을 쓰실 때나 생각할 때 매일 걸으시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댁이 여기 연희동이 사세요. 연희동 대림아파트 건너편에, 거기 건너편을 작은 안산이라고 그럽니다. 작은 안산. 그 작은 안산에 우리 대천학자님께서 매일매일 산책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산책하시는 길이, 저희가 그 길을 철학자의 길 이렇게 명명해서 제가 그 길을 잘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봄이 되면 저희가 오픈식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거기를 혼자서 조용히 걸으시면서 사색도 하시고 앉아서 이렇게 새소리도 들으면서 글을 쓰는 그런 것을 구상하시는데, 이거 일반인한테 공개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거기를 계속 시끌시끌 이렇게 거닐게 되면 이 교수님한테 이거 좀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걱정은 되는데,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우리 교수님께서 사색하시는 그 길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좀 밟기도 하고 거기서 또 좋은 영감을 얻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저희가 철학자 길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좀 아끼고 사랑해 주시면서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기다리시는 교수님 모셔서 우리 교수님의 행복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김영석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손에 들고 하시거든요.
우린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나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큰 나무에 오래 살다 보니까 나무 뿌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무의 뿌리가 언제쯤 뿌리가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생긴 뿌리는 이틀 지나면 3.1절이 되는데 독립만세 때에 뿌리가 생겼습니다. 그때 뿌리가 안 생겼으면 지금같이 큰 나무로 자라질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 뿌리가 생겼는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3.1운동을 맞이하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생활 단위가 공동체 단위가 나와 내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안, 내 가정 그렇게 살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 없이 얼마 동안 살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비참해지니까 가정도 안 되는구나 말이죠. 가정보다 소중한 건 국가다. 국가가 먼저 있어야 나라 구실도 하게 된다. 그 민족의식, 국민의식이 그때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가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그때 태어났으니까 그 영향을 직접 받았는데 전 국민이 목숨을 내걸고 이제는 나라를 다시 찾아야겠다. 나라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는 게 없고 가정도 다 파괴되고 만다. 그래서 그 민족의식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민관이 배워야 산다. 공부해야 된다 말이죠. 우리 교육을 받아서 국민이 살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 두 가지가 그때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내가 전역하고 17살 때에 강연을 들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똑같은 생각이고 또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죠. 뭐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도 그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3.1운동을 겪은 도산 선생이나 우리 아버지가 똑같이 나한테 해준 얘기가 있는데 내가 중학생이 됐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고 되면 가정만큼밖에는 자라지 못하고 다른 나라 구실 못한다. 직장과 더불어 살았을 때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거기 열심히 일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된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커진다. 그런데 꽃 같은 사람이 항상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게 되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나라 민족만큼 커지게 된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지만은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남는다. 나라와 더불어 남는다. 그게 우리 전 국민이 가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배워야 산다. 그것도 그땐 정말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교회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모아가지고서 지금 학교 다니는 생각을 합니다만 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몇이서 모여서 공부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초등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생겨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마을에서 학교 가려고 하면 10리나 떨어진 데 가야 하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또 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머니까 못 가니까, 그래서 우리 마을 애들이 다 같이 공부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우리 교회 학교에 다녔습니다. 4학년 끝내고서 5학년, 6학년 어디 가서 졸업을 해야겠는데 어디 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몇 학교 쭉 한 10리 떨어진 학교 봤더니 칠골 창덕학교라고 하는데, 거기가 우리 시골에서 평양으로 가까우니까 글로 가자. 거기 가서 2년 동안 다녔습니다. 근데 그 2년도 교회 학교입니다.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가 하나 있으면 학교도 하나 있는 거, 그렇게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교육은 교회도 책임 맡고 다 지역사회가 책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평양 가까이서 자랐는데, 우리 평양도 이렇게 보면요, 그 당시에 평양은 작은 도시입니다.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그래도 3.1운동 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게 민구안이 숭실설문학교가 미국 선교사들이 만들고요, 내가 다닌 숭실중학교가 있고 숭이여자중학교가 있고, 또 기독교 학교에 광성학교가 있고 정의학교가 있고 또 승인학교가 있고 또 숭실 이제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그 평양의 공립학교, 나라에서 세워진 학교는 인문학교는 하나뿐입니다. 사립학교가 그렇게 많아져서 배워야 산다, 교육을 받아야 산다. 그 두 가지가 3.1운동 때 뿌리가 됐습니다. 이제 거의 계속해서 자랐는데요, 무척 빨리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이 공부하자, 배우자 하는 걸로 시작됐으니까 무척 자랐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 이따만큼 나 혼자 생각하면 누가 나보고 물어보기를 어느 해 태어났냐, 생일이 언제냐 그러면 동아일보하고 같이 태어났다, 조선일보하고 같이 태어났다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동아일보가 생기고 조선일보가 생기고, 그러니까 서울에 보성전문학교가 있고 연희전문학교가 생기고, 그 교육이 자라가지고서 해방이 되게 됐습니다. 그때 나는 그 교육을 받으면서 중학교 1년 3학년을 윤동주 시인과 같이 다녔습니다. 또 우리 소설가 황순은 소설가도 같이 있고요. 그런데 아주 행복하게 중학교 3학년까지 다녔는데, 어려운 때니까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학교는 폐교시킨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나 만나더니 넌 어떡하겠냐 그래요. 나는 신사참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학교를 떠나야 하니까 어떡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나는 만주로 돌아가겠다고. 그때 윤동주 시인이 만주에 안 갔으면 평양에서 우리 숭실학교 동문이 됐을 텐데, 그때 만주를 가고, 또 동주 형이 만주를 가는 거 보니까 나도 신사참배를 안 해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도서관에 다니면서 혼자 책을 좀 읽고 많이 읽었습니다. 1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때 도산한차우 선생님의 강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서 나도 이 다음에 작은 도산이 돼가지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신적인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꿈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전쟁 막바지가 되게 되니까 일본에서 잡히게 되면 남태평양으로 군대를 끌려가게 됩니다. 한국에서 잡히게 되면 중국으로 일본 군대를 끌려가게 되니까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 숨어서 살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답답했던 생각을 보면 꼭 표현한 뭐인 거 아니,
여기 우리 집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집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살면서 정신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내 꿈이었는데 우리 집 문을 읽었을 때다 보니까 일본 사람이 와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뭔가 하니 너는 저 옆에 엄학살에 가서 신부를 매라. 우리 모습으로 살아라.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암만 나라가 없으면 뭐 공부하고 출세하고 뭐 하는 거 다 꿈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에서 살아야겠다.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나라에서 살게 되니까 내가 집수인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미안합니다. 개인적인 일인데요. 제가 북한은 지금 김정은이가 선두죠. 그 할아버지가 김일성 장군이거든요. 김일성이거든요. 그 김일성이 만주 중국으로 쭉 나가 있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나는 또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김일성은 초등학교 때 선배고 난 그 후배인데 일본 가서 대학을 나와가지고서 고향에 오고 그랬습니다. 그 김일성이 20년 동안 나라를 떠나 있다가 고향으로 오고 나는 고향에 와 있다가 해방되고 한 일주간쯤밖에 안 됐습니다. 아마 한 열흘도 안 됐을 겁니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동네 몇 분들과 함께 조반을 먹게 됐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김일성 장군하고 조반 먹었다 이러면 다들 참말인가 정말인가 다 놀랍니다.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합니다. 그때 김일성이 하던 얘기가 지금도 생각하는데요. 누가 김일성에게 앞으로 독립되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김일성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첫째는 친일파 실천해야 한다고, 두 번째는 전 국토 나라를 개인은 못 가진다고, 나라가 소유해야 한다고, 세 번째는 산업 무슨 공장이나 회사나 이거 전부 나라가 하지 개인은 하면 안 된다고, 지주는 숙청하고 소작인들이 땅을 농사짓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가 봐도 미안합니다만 내가 봐도 저 사람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사상도 없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를 왜 할까 말이죠. 왜 할까. 그때 내게 떠오르는 건 민관이 20년 동안 밖에 나가 있으면서 공산당원이 되고 공산당 사람들은 똑같이 하니까 당원에서 행동부대이셨구나 말이죠. 안 되겠다 말이죠. 나하고는 너무 방향이 다르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불이 평양에서 전해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군대가 와 있잖아요. 군정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서재필도 나라에 돌아올 때 서울로 왔고 이승만도 서울로 오고 김구 선생도 서울로 갔는데 평양으로 올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 김일성 장군밖에 없다. 그런데 김일성이 오지 않으니까 언제 오는가 하고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군대에서 그 군정이죠. 러시아 군정에서 뭐라는 거 아니 김일성 장군이 왔기 때문에 환영식이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평양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김일성 장군을 환영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김일성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쯤 되는 사람이고 평안남도 용강이 고향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 나가서 보니까 이제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러시아 그 이제 군정에서 나와서 김일성 장군이 나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선배입니다.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거기 왔던 사람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니 같다다 말이죠. 저건
공산군정이, 공산정권이 국민들을 속이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산정권은 생긴 겁니다. 그래도 난 내 고향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됐다고 해도 그래도 내 나라에서 살게 되겠지. 그리고 한 2년 동안 거기서 있는데 점점 이건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기분이 뭔가 하니 이젠 내 나라가 된 줄 알고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공산 정권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벌써 들어왔으니까 김일성 장군을 섬기는 공산사회에 살 사람은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하고 같이 살지 못한다는 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무리해가지고 38선을 넘어서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에 제일 처음 와서 내린 데가 신천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신천에 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천에 사니까 우리 서대문은 내 고향 가운데 고향이고요. 우리 4대가 여기서 살았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4대 사실 분 좀 적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제가 했는데 제가 이제 학기 도중에 왔지만은 어느 학교 교사로 가야겠다 그래서 중앙학교 교사로 이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여론과 꽃 같은 생각 하나 가지게 됐는데 내 나라에 살아야겠는데 북한은 이게 안 되고 이젠 서울에 와서 보니까 나라다운 나라가 먼저 돼야겠는데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고 하면 무슨 책임을 가져야겠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선생으로 이제 온 것이 27세 때인데요. 3가지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나 혼자 우리 몇 사람이 생각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제자들을 많이 키워서 나보다 훌륭한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제자들을 많이 키워서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사회교육을 해도 그렇고요. 함께 자라자. 국민들과 함께 자라야겠다. 그럼 함께 자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무조건 내가 나를 키울 줄 알아야겠다. 다른 사람이 나를 키우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키워야 한단 말이죠. 그게 제 첫째 목표였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를 키워야겠다. 두 번째는 민구안이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거. 좋은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우리 이웃과 더불어 살고 공동체 의식이 되겠다. 가정은 가정답고 직장은 직장답고 나라는 나라답고 그렇게 커야겠다고 말이죠. 그 3가지가 목표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때는 내가 그렇게 왔고요. 이제 나이 좀 들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명관이 이제 나라다운 나라는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는데 애국에서는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은 벌써 됐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말이죠. 대한민국이 이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생겼거든요.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끌어갈 때에 제일 첫째로 나라다운 나라를 미국안이 자유민주국가가 나라다운 나라다. 그게 첫째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만 그렇게 생각하면 국가의 힘이 안 됩니다. 근데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말이죠. 6.25 전쟁 겪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를 시작해서 자유민주국가로 가는 게 목표다. 그 전쟁 도중에 우리 모두가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이 제일 처음 단결했던 건 3.1운동 때고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됐던 때는 전쟁 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야겠다 말이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방향은 택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좀 마지막에 실패했습니다. 혁명관이 독재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분이 큰 업적을 남겼지만은 마지막 가서 실패한 건 민구안이 나보다 유능한 사람들, 나보다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관들은 다 훌륭하게 썼습니다. 이승만 박사 못지않게 장관은 다 그런 사람들을 썼는데 옆에 드는 비서들, 이 사람들을 잘못 썼습니다. 이 아주 정권에 붙어서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정치적인 경제력을 차지하려고 한 사람, 권력을 우리가 차지하려고 한 사람, 그 비서들 때문에 그만 나라다운 나라를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제일 크게 실패하는 건 민구안이 한 번 더 집권하기 위해서 부정선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나라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건 아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건 같지만은 대통령이 독재할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가 가는데 민주주의가 아니다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때 살아보신 분이 이제 많지 않으실 테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정선거를 해고서 4.19가 났는데 그 4.19가 나고 부정선거가 됐을 때 이 부정선거 했다면 투표를 속였단 말이죠. 제일 먼저 깃발 들고 나와서 부정선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마산의 고등학생들입니다. 그 고등학생들이 아버지 얘기 듣고 누구 얘기 듣고 다 듣으니까 민구안이 이번 선거는 공정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산의 고등학생들이 선거 다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쯤 되고 나니까 이번 누구 아닌가 하니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나왔습니다. 다 알아보니까 이건 부정선거였단 말이죠. 이래가지고서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그 대구가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고려대학이 4.19인데 4월 18일에 선거 다시 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그만 전국이 4.19가 나오고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4.19 때 광화문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나가 있었는데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지금도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218명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발포하는 것만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희생을 안 당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그 청와대에 들어올지 모르겠다고 해서 발포한 거에 그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에 가슴 아픈 비극을 남겼는데 그래도 그것이 큰 강물이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민주주의가 안 됐는데 그 희생을 겪고서 다시 출발할 때는 민주주의가 확립됐습니다. 이제는 독재 정권은 아니다. 독재 정권은 용납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정권을 가지고 국민을 다스리는 건 그건 안 된다. 그게 우리가 오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첫째 뿌리 강이 걷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 못했던 박정희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군대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잘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그건 없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나라는 어디가 군대가 정치하는 나라는 그건 잘못된 나라입니다. 그래 그건 용납을 안 되는데 우리도 그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말이죠. 박정희 정권이 들어왔는데 군사 정권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다행히 박정희 정권이 책임을 맡으면서 제일 첫째로 한 게 민구안이 대한민국이 첫째 목표가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거다 그겁니다. 반공이 국시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또 세계에 없는 일입니다.
반공의국시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 세계에 없었습니다. 다 공산주의 받아들이거나 그래서 반대하는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 잠시 가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많이 걱정하다가 박정희 정권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내 정치의 첫째 목표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군사 정권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박정희를 찾았습니다. 박정희 장군을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오라고. 그 미국의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능고하니 박정희 정권을 받아들이자. 반공이니까 받아들여도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협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미국이 협력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려움도 많이 정치적으로 두었지만은 제일 큰 일이 뭔가 하니 절대 빈곤에서는 벗어나야겠다. 이렇게 가난해 가지고서는 나라 구실도 못하고 국민들이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 빈곤에서는 벗어나야겠다. 그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럼 그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게 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산을 늘려야겠다. 우리나라가 생산해야겠다. 두 번째는 뭔가니 한국 혼자 가지고서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으니까 외국에 수출해야겠다 말이에요. 그 수출하고 생산을 올리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뭔가니 자유무역입니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행간 뭔가니 이승만 대통령이 깔아준 큰 도로가 생겼는데 거기에 자유시장 경제 정책을 가지고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리 잘 아는 포철도 그때 만들었고요. 저 울산의 현대 중공업도 그때 만들었고요.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교육받은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학 졸업생들이나 교육받은 인구가 많으니까요. 잘 살아봐야겠다 말이죠. 우리 힘으로 경제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20년 가까이 협심해서 경제를 살려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었나 몰랐는데 한 15년 쭉 지나고 나니까 나라가 변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대학에 있기도 하고 대학에 있을 때인데 말이죠. 기업체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안배우 교수나 또 뭐 그 고려대학이나 서울대학의 교수님들이 다 합해가지고서 말이죠. 기업체 교육을 좀 많이 하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건 민구하니 박정희 대통령의 교육이라는 것보다요. 교육과 산업을 함께 했다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교육하고 배우면서 교육하고 그러니까 교육받은 인구가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 밑에 경제를 살렸습니다. 그 우리도 모르게 즐겁게 일했습니다. 정말 즐겁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빨리 한국 경제가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두환 대통령 때도 경제는 인정했습니다. 내려오지 않고 그런 계속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한 40년이 걸렸습니다. 한 40년 가까이 걸리니까 이제 군사 노태우 대통령 때도 끝나고 김영삼 대통령 때가 됐죠. 김영삼 대통령 때가 되면서 민국안이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가 됐다. 우리보다도 세계가 인정해 줬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됐다. 그러면 그 전에하고 뭐에 다르냐? 그 전에는 권력국가입니다. 독재 정부가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 민국안이 군대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그걸로 실패했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먼저 얘기한 게 민국안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전쟁을 겪었던 나라가 40년도 되기 전에 저렇게 경제가 올라가고 민주주의 국가가 될 줄을 몰랐다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전부 한국 따라가자 말이죠.
한국 따라가자마자. 지금은 사실은 유럽의 동유럽 나라들 민관이 서구 유럽보다도 러시아보다도 한국같이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거기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 이전까지는 권력국가입니다. 후진국가는 전부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권력국가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라다운 나라가 됐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가 되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민주공화국이래요. 민주주의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 갔다 놔도 자랑스럽고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두 나라뿐입니다. 동남아시아가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필리핀하고 요새 좀 그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필리핀의 이제 여성들이 많이 가사 도우미가 돼가지고서 오려고 그러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필리핀의 경제 수준이 높았습니다. 우린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북한이 높았고요. 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큰 나라가 되고 필리핀의 여성들이 가사 도우미로 우리나라에 오게 될 변화가 생겼는데 왜 생겼는가? 교육입니다. 교육입니다. 우린 국민교육에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교육 수준이 높은데 필리핀이 그걸 못했으니까 우리가 도와준 상황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치국가가 되면 그때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나라다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젊었을 때 없었는데 이제 나도 나라다운 나라에 살게 됐는데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3, 40년쯤이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30년이 벌써 지났는데요. 안 되네요. 한 50년쯤 지나면 행복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나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인가 하니 그걸 질서국가라고 합니다. 국민이 주의되고 국민 모두가 나라를 이끌어가고 지도자는 국민 대표 가운데 나타났다가 다시 국민이 돌아오고 문재인 정부가 아니 우리 국민들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걱정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좀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만 성장하는 거 보면요. 문화,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문화는 이제는 더 이상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만큼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지난번 올림픽 경기도 보세요.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 그 인기 있게 다니는 거 유럽에 갔는데 지금 한국어 배우려고 야단하고 그랬습니다. 나 이 얼마 전에 어디서 부탁을 받았는데요.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자꾸 나와서 말이죠. 그 어떻게 교육하면 좋으냐 하는 거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방송하고요. 여기서 방송을 되지 않고 미국에서 방송되는데 민관이 문화는 이번에 노벨 문학상도 받았거든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는데 거기쯤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민관이 선진 국가입니다. 살고 싶은 나라. 나도 좀 그렇게 자랑스럽게 살겠다.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려고 하면 경제입니다. 근데 경제는 더 높이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다 일하고 그렇습니다. 국제 무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민관이 정치가 안 돼서 안 됩니다. 이 정치가가 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나 잘났다고 하는 정치가들이 기업가들만큼만 되면 돼요. 하고 기업가들이 문화인만큼 되게 되면 돼요. 우리가 한강 그 여자 우리 연대 출신인데 말이죠.
노벨 문학상 받는 것 보세요. 지금 영화는요, 미국, 이탈리아보다 다 앞섰어요. 원하는 데인데 이걸 왠가하니 자유가 인정되는 사회는 됐고요. 자유가 통제되는 데는 그 경제고요. 자유를 억제하고 자기 욕심에 빠진 정치기 때문에 지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복한 나라가 못 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우리 2년 반 자는데요. 이렇게 정치해가지고는 국민들이 행복할 수가 없죠. 여당, 야당만 밤낮 싸우고 말이죠. 꽃 같은 것도 여기서 주장하면 여기서 반대하고요. 해야 할 것도 여기서 주장하면 또 여기서 반대하고요. 그런 동안에 지금 계엄령 선포까지 되고요. 또 한 달이 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치까지 바로 되피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 아마 또 한 30년 걸릴 것 같아요. 그 빨리 행복한 나라 만드는 건 뭐이가? 국민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예,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내가 나를 키워야 합니다. 내가 나를 키워야 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조선일보에서 뭐 5월 달에 무슨 시족을 위해서 강연을 하겠는데 무슨 강연 할까 하는데 그 남경이 젊게 사는 방법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요. 젊게 사는 방법 말이죠. 그래요. 그게 무슨 표현인 거 아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옛날하고는 달라졌다는 게요. 배부르게 사는 사회 해달라든지 고급 자동차 사게 해달라든지 그건 우리 다 지금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사는 거요 가볍게 보지 마세요. 1천만 명이 야구 경기하러 나가요. 젊은 사람 1천만 명이 야구 시합에 나가서 박수 쳐주고 한다는 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잘 산다고 하는 겁니다. 또 밖에 나가보세요. 우리나라 자동차도 그렇게 좋은데요. 전부 LG 자동차까지 들어왔는데요.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인구 비례를 자동차 가지고 있는 수가 아마 제일 앞설 거예요. 나가보기엔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그런 생각했어요? 언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제일 기억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6.25 전쟁이 나고 서울로 와서 한 3년 지난 다음에요. 고려대학교 통근버스를 탔어요. 교수님들이 이제 출근한 통근버스를 탔는데 여기서 이제 신천서도 떠나고 이제 가는데 그 통근버스가 뭔지 아세요? 트럭이에요, 트럭. 교수님들이 통근하는데 트럭 타고 다녔다고요? 비가 오면 또 포장을 씌우고 말이죠, 그래요. 나도 이제 그걸 타고서 강의도 나가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 통근버스를 타면요. 유진호 총장은 총장이라고 그래서 운전기사 옆에가 앞에 앉고요. 우리 교수는 다 거기에 앉아가지고서는 그걸 고맙다고 타고 다녔다고요. 그런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3.1절도 옵니다만 우리 지난 그 추석에 얼마나 많은 애국 사람들이 애국 여행 갔어요. 그런 나라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중국에서 오는 사람도 많은데 워낙 인구가 많고요. 우리는 그래요. 지금 우리는 모든 조건이 너무 지나치게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제 행복한 사회가 되려고 하면 뭐가 정신적으로 내가 성장하는데 그 여러 가지 뭐 자동차가 많아야 한다, 뭐 여행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뭐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민관이 젊게 살아보자 그겁니다. 그건 민관이 행복하게 좀 인간답게 사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젊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왜 그걸 부탁하나 하는 걸 생각해 보는데요. 그 나 혼자 이제 얘기를 해왔으니까 그렇지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 그거예요. 민관이 나도 내 친구들 가만 보면요. 비교적 젊게 살았어요. 지금도 밖에 나가면 모르는 사람들이 나 인사할 때 뭐라 인사하는 거 아니 한참 따라오다가는요. 혹시 김영석 교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요. 그렇게 되면
너무 젊어 보였어요. 인사는 못했어요. 그럽니다. 근데 그건요, 신체적으로 젊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뭐 이거 아니, 정신적으로 젊게 살았다고 해요. 그 나는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 이제 보니까 난 참 80이 될 때까지 난 늙었다는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90이 돼서 늙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생각하고 몇 대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말이죠. 90에 늙었다는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요. 우리 연세대학교 김동길 교수님 있죠? 그 김동길 교수님이 나보다 8년 아래입니다. 근데 장수클럽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80 넘은 지도자들, 장관지라는 사람이, 교수지라는 사람이, 사장지라는 사람들이 80 이상 되는 사람만 회원이 돼요. 장수클럽이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광화문에서 모여요. 내가 안 나가니까 자꾸 나보고 나오라 그래요. 선생님이 나오셔야 한다고요. 90 넘으신 분이 나와야 명예가 있고 나오라 그래요. 너무 청하니까요. 한번 나가봤어요. 쓱 나가보니까요. 늙은이들만 한 20명 쭉 있는데요. 근데 제일 처음 느낌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이 늙은이들 사이에 끼면 나도 늙겠단 말이죠. 내가 젊은데 왜 여기 와 말이죠. 한 번 나가 안 나갔어요. 지금도 내가 이제 이따와 그만 생각하는 의미고 아니, 내가 정말 늙었나 안 늙었는가 하는 거 보면 내 책의 독자들이 늙은이만 있는가 아니면 젊은이도 있는가 그 표정이 같아요. 이번에 나온 책이 이제 100년의 지혜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그건 중앙일보에 썼던 책들이에요. 그때 쓰기는 50대 이상을 향하고 있었어요. 50대 이상을 위해서 쓴 그 책인데 그걸 묶어가지고서 책이 나왔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책이 많이 나간다 그래요. 내가 50대 이상은 독서를 잘 안 하는데 이상하다 말이죠. 물어봤더니 30, 40대가 더 많이 본다고 그래요. 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가야리 같은 거 하면요. 내 책의 독자들이 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서울에서 뭐 지금 바로 연락받고 왔는데 가인하는데도 누가 오느냐 그랬더니 30, 40대가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100살 넘었다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요? 30, 40대 사람들이 친구를 봐주는데 나만 늙겠다고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원로들이 좀 모였어요. 서울대학 총장진 뭐 조한규 총장도 오시고 그래. 80 넘은 원로들이 뭐 점심 먹자고 그래서 가서 점심 먹었어요. 무슨 얘기 쭉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는고 하니 이제 늙었으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좀 가까이 지나가야 안 된다고 말이죠. 늙은이들 가라고 그럴 것 같아서 외로워진다고 그래요. 내가 슬그머니 좀 이런 때 자랑을 해야겠다 해서 나이 얘기 하나 하겠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시라고. 그래요. 내가 몇 달 전에 지방의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강연을 갔다고.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래요. 아니 100살이 넘은 사람이 고등학생들이 오라고 그래서 강연 갔다면 그 깜짝 놀라야 되죠. 그래서 강연 잘 됐어요. 그래요. 그래 1시간 동안 강연했는데 학생들이 가지 않고 그냥 모여들었다고 말이죠. 그래 내가 한 30분 더 즐겁게 날도 보냈다고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랬냐 하면 나는 아직도 고등학생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지낸다. 왜 늙었는데 늙었다고 생각하냐고 말이죠. 그래. 그리고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제 쭉 지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된 여학생이 나한테 오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수님도 고등학생 때 연애해 보셨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좀 없고 그러긴 해서 말이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난 초등학교 때 해봤다고. 초등학교 때 연애해보니까 그거 할 거 아니더라. 그래서 20 넘은 다음에 연애하지 20 이전에는 안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요. 그 무슨 뜻입니까? 그 여학생이 연애를 시작할까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했으니까 나보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0 전에는 할 필요 없더라 그 얘기거든요. 20 넘은 다음에는 해도 괜찮은데 그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뭐라는 거 아니 난 초등학교 때 다 해보니까 그 필요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일보에서 그러니까 요새 우리 가운데 문관에 행복하게 사는 길 가운데 하나는 젊게 살아야 합니다. 늙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연세대학교에 왔을 때는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되니까 마음도 좀 편하게 행복하게 쭉 일했는데요. 한참 행복하게 일하는데 해갑이 됐어요. 지금은 해갑이 됐다 하면 나 늙었다고 한 사람은 없는데요. 그때는 해갑 됐다 하면요. 해갑 기념란도 직접 나오고 뭐 다 늙었다고 그랬어요. 나도 연세대학교 교수를 갈 때 30대 초반 34세에 갔으니까요. 그때 선배 교수님이 해갑이 됐다. 정년퇴직한다 하면 야 올해도 살았다. 왜 나도 저만큼 살 수 있나 그랬다고요. 근데 내가 60대고 나니까요. 나보고 늙었다고 그래요. 그 이상한데 내 후배 교수들도요. 저를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한다든지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교수들이 해갑 지났다 하니까 가까이까지 따라와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래요. 요새는 뭘 소일하세요? 그래요. 난 하나도 안 늙었어요.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이젠 학교 떠나게 됐어요. 65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때는 가정으로 돌아갔는데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뭔가 내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일하고 싶은 때인데 나라다운 나라도 되고 정말 이제 일하고 싶은데 늙었다고 집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일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별 파티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나 오늘 늦둥이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생은 밖에 나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내일부터 열심히 나가서 일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나도 여러분 도와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65세부터 80이 넘을 때까지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요. 왜요? 하고 난 늙었다는 생각은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82세가 됐어요. 그때 내 친구인 안배옥 선생, 김태일 선생 셋이 만나서 우리가 다른 교수들은 정년퇴직하면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우린 그때 다시 출발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와 보니까 어떻냐 그랬더니 다들 생각이 뭔가 하니 더 성장은 못할 것 같다고. 더 성장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잘 연장을 해보자. 연장을 해보자. 그러면 사회 지도자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 몇 살까지 연장해 볼까? 90까지 연장해 보자 말이죠. 그러자고 말이죠. 그래서 셋이서 서로 도와주면서 90까지 연장했어요. 김태길 선생은 89세, 90 조금 앞두고 이제 세상 떠났어요. 그때까지 일했어요. 안병 선생은 93세에 돌아갔었는데요. 92세에 텔레비전에 마지막 나온 거 보니까 그때도 나라 걱정해요. 나도 90이 되니까요. 나 혼자 생각해도 뭐 이거 아니 이제 늙겠다. 나도 이제 늙겠다 그랬어요. 난 처음 내가 늙었다고 생각한 90이 됐어요. 친구들도 다 세상 떠나고요. 나 혼자 남고요. 그러니까 이제 늙었다. 그럼 어떡하지? 이제는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자.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자. 그 방법은 뭔데? 지금 주어진 일만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음악도 듣고 그림도 보고 예술 분야에 좀 과거에 바쁘게 일하고 못하면 내가 이제 가보자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선 이제 요 일만 끝나면 나도 이제
늙었으니까 쉬겠다 했는데 그 일이 끝나질 않아요. 이거 끝나면 또 생기고요. 이거 끝나면 또 생기고요. 거의 지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럼 요거 끝나고 하다 안 되겠어요. 그래서 95세까지 가보자. 95세까지 가보자. 95세 되니까 나는 안 늙겠어요. 뭐든지 지식은 말이요. 생각, 정신적으로는 안 늙는데 몸이 늙기 시작해요. 그 몸이 늙기 시작하니까 듣는 것도 좀 불편해지죠. 시력도 좀 어려워지죠. 이건 다 되는데 몸이 그만 무거워요. 다리 힘이 제일 먼저 빠지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늙었다 보다. 이제는 늙었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래도 일을 끝낼 수는 없으니까요. 97세가 됐습니다. 근데 난 97세가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97세 됐을 때 좀 내 친구들 보고 뭐라고 하니 97세가 이대로 한 10년만 살았으면 좋겠다 말이죠. 그랬어요. 근데 97세 난 조선일보를 보는데요. 조선일보를 아침에 받아서 우연히 보니까요. 금년에 우리나라 정신계 특별히 이제 책, 저서를 남긴 사람 가운데 독자가 제일 많고 영향력이 제일 큰 사람 10사람을 뽑았어요. 그 10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했는데 내가 거기에 있어요. 그 내가 생각해도요. 여기 내가 낄 리가 없는데 말이죠. 다 보니까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까지가 제일 많아요. 근데 내가 봐도 말이죠. 옛날 내가 쓴 글이 지금 쓴 것보다 좋아요. 형용사가 많거든요. 그리고 감정이 풍부해요. 독자가 많다 하는 건 민구하니 내 나이는 상관없이 내가 쓴 글을 읽는 사람이 나와 같은 걸 느껴요. 기쁜 건 같이 기쁘게 느끼고 말이요. 어떤 건 함께 걱정하고요. 어떤 건 민구하니 박수 칠 수도 있고 말이죠. 좀 정심하게 되면 민구하니 내 책 보고 같이 눈물 흘렸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독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감정도 옛날 많이 뒀는데 왜 내가 97세 되는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미안합니다. 이건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자신인데 그건 미구하니 그래도 97세인 내가 사상을 이들보다 앞섰다. 이들이 내 사상을 따라오려고 하게 되면 못 따라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끼었단 말이죠. 근데 내 사상이 높아졌다고 하는 게 뭐가? 첫째는 내가 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부 계속했다는 거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이건 남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세계 속에서 한국을 보는 데에서는 내가 앞섰어요. 3,000년 역사를 통해서 문제를 찾아내는 건 내가 앞섰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앞서니까 사상은 앞선 거죠. 그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100세가 끝인 줄 알았어요. 100세까지 가보자 말이죠. 가봐. 또 갈 자신도 생겼어요. 99세가 됐는데요.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좀 계속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 전문가가 하는 거고요. 우리 교수님들하고 또 이게 쓰는 그 내용은 같다고 해도 되고 정해놓은 지면에 사상을 내야 되니까 내가 좀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했더니 100세나 4세인데요. 지난 얘기도 좋습니다. 좀 써주세요. 그래서 그러자고 말이죠. 그래서 썼어요. 조선일보는 좀 오래 쓰게 되니까요. 거의 책이 2권 됐어요. 그런데 그 한 권은 중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 중국 독자가 생겼어요. 그 내가 생각했대요. 100세 넘은 사람이 쓴 책이 중국어로 번역돼 가지고 중국의 젊은이들이 읽어준다면 야, 그건 공무원 일이다 말이죠. 그건 공무원 일이다.
동아일보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또 조선일보가 끝나니까 중앙일보가 좀 써달라고 말이죠. 그 지금 쓰고 있어요. 아마 내일도 하나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오는지 뭔데. 그런데 그 쓰는 사람들은 다 이제 논설위원들이 있고 뭐 여러 대학의 교수, 은퇴 교수 있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요. 좀 나는데도 뭐 이거 아니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는 지지나 해야지 말이죠. 그래야 독자가 생기니까 말이죠. 경쟁에서 이기하지 말이죠. 그러니까 늙은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들하고 함께 뛰는데 따라가려 하니까 힘들죠. 힘들어도 아직은 따라가요. 아직은 얼마나 더 따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가 아니 행복의 조건, 인간답게 조건은 뭐인 거 아니 내가 나를 키워야 해요. 내가 나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키우는 동안은 사람이 늙지 않아요. 늙을 수가 없어요. 그럼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이고 하니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 근데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무슨 공부를 하는가? 계속해서 독서하는 사람들이에요. 독서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저 도움될까 해서 조금만 더 추가해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태양이 있잖아요. 어떤 날도 태양이 없어졌다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세상에 살겠어요. 그 태양이 있으니까 밝은 세상에 살거든요. 지금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 되고 21세기도 맞이하는데 문화의 태양이 있거든요. 이 문화의 태양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빈가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문화의 태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화의 태양굿을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말이죠. 예? 그 나라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정신적으로 풍부하게 사는데 어떤 나라인가. 긴 역사를 통해 보면요. 그래도 근대 와서는 영국이에요. 첫째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아니 프랑스예요. 프랑스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독일이에요. 거의 최근까지 그래요. 그 다음엔 어느 나라로 갈까 하고 다 생각했는데 러시아로 갈 줄 알았어요. 정말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니까요. 인문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가면 독살 없어졌어요. 거기 떨어지니까 어디로 가는 거 아니 미국으로 갔어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에요. 이 다섯 나라 문화가 태양꽃이래요. 지금 우리 그 밑에 살아요. 만약에 그 다섯 나라의 문화가 없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밝은 세상은 못 살고요. 달밤에 사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어두운 생활을 할게요. 그런데 그 다섯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행을 해봐도 아는데요. 그 나라 국민들은 100년 이상 국민 전체가 독서한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이 세계 문화를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보다 앞섰던 나라가 포르투갈이고요. 또 앞섰던 나라가 스페인이고요. 이런 나라들이 이탈리아고 이런 나라들 더 앞섰는데 왜 그 나라들은 떨어졌는가? 국민들이 독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섰다가도 국민들이 독서 안 하면 내려가요. 내가 여행을 하다가요. 스페인 마드리드에 갔어요. 거기 가면 세르반테스의 동상이 시청 앞에 아주 자랑거리죠. 우리나라에는 세르반테스가 있다. 돈키호테는 소설 쓴 사람이거든요. 그게 세계적으로 읽었으니까 세계적인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거기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독일이나 영국 가게 되면요. 그만한 동상이 10개도 있고 20개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온 국민이 독서해 주니까 그래요. 그게 독서가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여행해 보세요. 우리 캐나다가 있고 미국이 있고 스페인이 있죠. 멕시코가 있죠. 거기서 저 남쪽 브라질까지 이제 여행을 해보는데요. 독서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끝났어요. 동남아시아 여행해 보세요. 독서하는 나라가 없어요.
인도도 그렇고요. 아프리카는 뭐 말할 게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행복하게, 더 보람있게, 인간답게 살려고 하게 되면 독서하고 정신적으로 공부해서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사회교육이 자꾸 생기니까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성장해야 돼요. 우리 좀 젊은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제 기업체 강연을 많이 갔거든요. 한 번 삼성그룹에 갔어요. 가면 이제 대졸 신입사원들이 120명, 150명쯤 모입니다. 그 내가 가연하고서 그럽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있을 때 이 책은 나한테 고전의 의미가 있었다 하는 책을 10권 이상 읽어버린 선달님은 없어요. 5권 이상 읽어버린 선달님은 없어요. 그 내가 그분들 보고 뭐라는 거 아니, 여러분이 이제 삼성그룹에 와서 과장이 될 때까지는 괜찮다고 시키는 일 하면 괜찮은데 이제 과장에서 점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죠. 내 자신이 없으니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이야.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공부하라고 말이죠. 지금 좀 공부하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런데 그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다 달라지죠. 그건 달라집니다. 좀 그 특별한 예는 아닙니다만은 김수학 씨라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많이 알려졌던 분인데요. 그분이 대구시장으로 있을 때 내가 대구 공무원들한테 가연을 갔어요. 다 가연이 끝내고 군수처에서의 시장실에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아들, 딸들은 다 고등학교, 대학 다니는데 내가 그만 고등학교, 대학을 못 다녀서 항상 자녀 교육에는 자신이 없다고 그래요. 그 내가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아니 중고등학교는 안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전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대구시장까지 됐어요? 내가 모시고 있던 분이 날 좀 잘 키워줘서 너 집에서 혼자 학교 자꾸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끝내고서 공무원 시험 봤다고 말이죠. 그리고만 습관이 돼서 지금까지도 공부하는데 공부 안 하는 우리 군청의 시장 직원들이 좀 걱정이라고 말이죠. 얼마 있다 보니까 경상북도 도지사가 됐어요. 거기 가서 또 좀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국세청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공직 끝나고요. 국영기업된 토지개발공사 사장이 됐어요. 그걸로 끝나려고 했는데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에서 물러나면서 그 동생 되시는 분 전경환 씨라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새마을운동 본부장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끝나게 되니까 나라에서 걱정이 됐어요. 이 전국적인 운동이고 정신운동이고 행정력도 있고 학문도 갖추고 인격도 갖춰야 할 사람이 시작했는데 누가 좋을까 하고 많이 고르다가 그 은퇴해 있는 김수학 씨 보고서 문구안이 당신이 좀 맡아달라고 하죠. 그 마지막 봉사했어요. 난 이제 그분을 대할 때마다 문구안이 내가 저분만한 위치에 있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됐을 텐데 자기를 저렇게 키웠구나 말이죠. 자기 자신을 저렇게 키웠구나 말이죠. 그래서 나는 교육이다 뭐이다 하는 거 없이 여러분이 나는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장하는 동안은 늙는 법이 없어요. 성장하는 사람은 늙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젊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만 다음번 여러분이 다른 분한테 말씀 듣게 되면요. 인간관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가지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요새 우리 노인들이 말이죠. 고독해지고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그러는데 인간관계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가지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민구안이 내가 도산 선생한테서 우리 아버님한테 보았던 건데 내가 할 모든 일이 그래도
대한민국과 더불어 남는다 말이죠. 그래서 아주 아무것도 아닌 생각 한 가지만 해보실래요? 도산 안차호 선생님이 우리가 잘 사는 행복하는 길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죽더라도 우리 거짓말 하지 말자. 예,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나는 그때 그걸 배우면서 물고하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완전히 거짓말이 없어지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경찰이나 법원은 절반 없어질 거야. 다 정직할 때 뭐 잡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야 해.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내가 성장하고요. 또 우리 다 내가 100살 넘었으니까 우리 저희 구청장님도 내 나이를 소개했는데요. 마지막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는요 사실은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어요. 내가 연세대학교 정년퇴직할 때는요 나보다 먼저 퇴직한 사람이 11명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90이었어요. 90인데 회계학 가르친 교수님 90이에요. 그 나는 그거 볼 때 야 나도 90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서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한 달 전에 학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요. 규모가 그동안에 커지긴 커졌죠. 커지긴 뭐 수도 좀 많아졌는데요. 90까지는 떼놓고요. 그건 젊으니까 떼놓고 91세 이상으로 정년퇴직한 사람만 골랐어요. 정년퇴직한 교수 가운데 91세만 골랐는데 27명이에요.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거 이제 100세가 다 이제 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려서 일찍 세상 떠나니 뭐 교통사고를 하는 건 다 탱근되지 않고 우리 나이가 된 사람들 하게 되면 평균 수명이 이제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리게 무관히 여러 가지 점으로 젊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사명감을 느끼고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전부가 100세 동안은 행복하게 보람있게 사실 거고요. 우리 서대문 구가 좀 그 모범을 보여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대문 구청막 구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좀 그때 올 때까지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또 행복한 생활을 새해도 되고 3.1절도 되고 새 출발해 주세요. 그러면 저보다는 더 많이 일하실 테니까요. 더 행복하고 좀 다른 사회에 대해 자랑스러우신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